괴롭힘을 괴롭히는 자, 캐변TV의 강성신 변호사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을 괴롭히는 차고송금에 대해서 다뤄볼 텐데요. 일상생활과 굉장히 밀접한 생활법률을 사례와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실 변호사님은요, 법률사무소 활의 윤예림 변호사님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예림 변호사입니다. 오늘 차고송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구독자 여러분들은요,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이 앱 같은 게 요즘에 많이 있잖아요. 이런 걸로 돈 보내보신 적 다들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때 내가 상대방 계좌번호를 누를 때 혹시나 실수하지 않을까 조심조심하곤 하는데요. 근데요, 이런 실수로 다른 계좌번호로 붙여진 돈의 액수가 지난 2019년 한 해 동안 무려 2,300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캐변TV에서는 차고송금에 관해서 얘기 나눠볼게요. 네, 변호사님, 일단 뭐 차고송금이라고 한다면서요? 이게 해마다 굉장히 늘고 있다는데 어느 정도인가요? 네, 차고송금이라고 하는 것은 당초에 이체하려고 한 계좌가 아니라 다른 계좌로 착각을 해서 돈을 붙이는 것을 말합니다.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차고송금 거래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금융위원회 통계를 보면 2013년 약 6만 건이던 차고송금 반환 청구의 건수는 2017년 약 9만 2천여 건으로 2배 가까이 늘었고요. 2배나? 예, 최근 5년간 평균만 따져도 약 7만 건. 그래서 금액은 1,900억 원에 달합니다. 야, 1,900억 원이면 모르겠어요. 그냥 제가 듣기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이 그냥 실수로 잘못 보내진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이게 만약에 진짜 내일이라고 하면 내가 보내려고 했던 돈이 굉장히 거액일 경우에 잘못 보내져 버렸어요. 그럼 이거를 법적으로 어떻게 하면 될 것이며, 만약에 이걸 역으로 생각하면 나한테 갑자기 띵동 문자 와서 봤는데 돈이 입금이 된 거야. 그냥 마음대로 쓰면 돼요? 안 되지 않을까요? 네, 아닙니다. 차고송금된 돈은 반드시 돌려주어야 합니다. 자신도 모르는 돈이 들어왔다면 이는 부당이득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돈이 입금된 계좌의 주인에게 이를 반환해야 될 의무가 생기는 것입니다. 법적 의무? 네, 법적 의무입니다. 이를 부당이득 반환 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좌 주인에게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할 수도 있고요. 또한 잘못 입금된 돈을 함부로 쓴 사람들에게는 횡령죄로 고소를 하고 함부로 쓴 사람은 횡령죄로 처벌도 될 수 있습니다. 판례를 한번 살펴보면요. A 씨는 자신의 계좌에 300만 홍콩 달러, 그러니까 하나로 3억 9천만 원 정도가 입금된 걸 알게 되었어요. 다른 회사 직원이 착오로 보낸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A 씨는 이 거액의 출처가 궁금하긴 했지만 돈을 돌려줄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냥 자기가 먹고. 그렇죠. 임의로 자신의 사업을 위해서 사용했어요. 물품 대금도 지급하고 월급도 지급을 하고 했는데요.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A 씨에게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봤습니다. 횡령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한 하급심 판례를 파기환송하고 횡령죄가 성립된다는 취지로 다시 판결하라고 돌려보냈는데요. 대법원은 A 씨와 송금인 사이에 별다른 거래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A 씨가 차고 송금된 돈을 인출해서 사용한 행위는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라고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타인의 재물을 이제 보관하는 자의 상황에 해당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법원에서 판단을 했을 때, 그리고 민사상으로 그래, 오케이, 알겠어, 이 돈은 내가 부당하게 이득을 본 거니까 법률상 아무런 원인 없이 이걸 민사상 돌려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예, 이거 횡령죄가 진짜. 성립하고 만약에 아까 사례처럼 3억 9천만 원을 모두 쓰고 돌려주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실형에 나올 수 있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 평가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거 있어요? 반대인 경우에 내가 돈을 선생님한테 잘못 보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돌려받는 게 좋은 방법이에요? 사실 일단은 잘못 보낸 돈을 돌려받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이렇게 순순히 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소송까지 가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차고는 순간이지만 돈을 돌려받는 데까지는 시간이 상당 기간 들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소송을 걸어야 되고, 그치. 소송을 걸게 되면은 소송 비용이 발생하게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 차고 송금한 계좌, 그러니까 돈이 들어있는 계좌가 압류를 당한 계좌였다라고 하면은
일이 굉장히 복잡해지게 됩니다. 맞아요. 따라서 인터넷 뱅킹이나 모바일 뱅킹으로 송금을 할 경우에는 계좌번호를 입력할 때 실수를 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송금 버튼을 클릭하기 전에 반드시 계좌번호와 금액, 입금 계좌의 소유자명 이걸 확인하는 습관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한테도 이런 그러면 습관 있니? 라고 물어보면 저도 막 정신없는 와중에는 그냥 보내버리는 경우 많단 말이에요. 저는 뭐 여태까지 한 번도 차고 송금이 문제된 적은 없었는데 그래도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고 보낸 적은 많은 것 같아서 좀 반성이 됩니다. 이 일이 이미 벌어졌는데 그럼 이런 경우에 진짜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들이 실제로 많아요? 뭐 압류 같은 경우에? 예, 그렇죠. 차고 송금을 할 경우에 이제 은행에 연락을 취하면 쉽게 돌려받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쉽게 돌려주지 않을 경우에는 절차가 매우 복잡합니다. 최근 5년간의 평균 미반환 건수는 약 4만 건에 달하고 있고요. 금액은 880억 원에 달합니다. 미반환율 역시 50%가 넘어서 차고 송금 피해자의 절반 이상이 돈을 못 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아예 정말 모든 방법을 다 써도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서도 있다고 하던데요. 예, 아까 말씀드렸던 압류 계좌일 때가 정말 골치가 아파지는데요. 뭐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하거나 휴면 계정 그리고 또는 뭐 연락처 변경 원인 등으로 수취인과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럴 때도 받기가 어렵고 또한 이제 압류 계좌라서 예금자가 임의 반환하기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뭐 충남 공주에서 건설 회사를 하는 이모 씨의 사례가 최근에 좀 있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직원의 실수로 땡땡땡땡 건설에 보내야 될 4,400만 원을 오래전 거래처이자 앞글자 4개가 같은 땡땡땡땡 산업에 잘못 보낸 일이 있었어요. 아, 하필이면. 그래서 이 실수 사실을 알고 바로 은행에다가 지급 정지를 요청하였는데 은행 측은 거절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과 같은 사기 피해가 아닌 한 지급 정지가 불가능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로 인해서 수취인 정보도 줄 수 없다라면서 방법이 없다라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소소문 끝에 과거 거래처였으니까 소소문 끝에 땡땡땡땡 산업 그러니까 돈을 잘못 받은 산업 직원과 연락이 닿았는데 근데 이미 회사는 부도가 나고 대표는 해외 도피 중이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송금한 계좌는 압류에 걸려 있어서 압류에 걸려 있다라면은 그 통장에 들어있는 돈을 함부로 뺄 수가 없거든요. 그렇겠죠. 당사자라고 하더라도. 그렇겠죠. 그래서 이 이제 돈을 보내셨던 이 씨 같은 경우는 법률 자문을 받아 해당 통장을 가압류를 하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회사의 대표가 이미 해외 도피 중이어서 소장은 뭐 송달 불능, 수취인 불명 뭐 이러면서 수취인에게 전해지지 않았어요. 그럼 이 소송이 진행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거든요. 그리고 승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은행이 압류를 해놨기 때문에 그 압류한 돈이 이미 사라져 있는 거죠. 이미 돈을 인출해 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 씨는 4,400만 원을 찾을 수 없게 된다. 이게 법률 자문의 결과였습니다. 어디 가서 하소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은행 입장에서 할 말이 분명히 있긴 하잖아요. 내가 압류한 통장에 돈이 들어와서 자기가 갖고 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릴 수도 있는 거고 그럼 잘못 보낸 사람은 발만 동동 구르고 이러한 상황이 생긴 것 같네요. 승소를 한다 하더라도 4,400만 원이 이미 사라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실질적으로 집행할 수가 없어서 나한테 다시 돌려받는 게 불가능한 상황이 된 거죠. 좀 실효적인 구제 방안이 나와야 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저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뭐 나날이 늘어가는 이 차고 송금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정치권과 금융 당국이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차고 송금 피해 구제를 위한 예금자 보호법 개정 의사를 밝혔고 현재 이게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은 큰 돈 말고요. 1,000만 원 미만의 경우에 차고 송금 거래 자금 회수와 관련해서 예금보험공사가 먼저 돈을 잘못 보낸 사람에게 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고요. 그러면은 이제 이 분이 가지고 있는 부당이득 반환 채권을 양도받아서 이 법적인 절차니까 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걸고 여기에 대해서 또 계좌를 가압류하고 나중에 압류도 하는 이런 복잡한 절차를 예금보험공사가 대신하겠다. 이런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 미만일 경우에 예금보험공사가 80% 정도를 송금인 그러니까 돈을 잘못 보내신 분한테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 법적 절차는 그 예금보험공사가 진행을 해서 이 부분을 회수하겠다라는 이런 안입니다. 그럼 실수한 사람 측을 이렇게 국가까지 나서서 입법기관까지 나서서
구제해 주는 게 과연 뭐 도덕적 해이나 이런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만 볼 수 있을까? 저는 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뭐 개인의 실수까지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냐? 그러니까. 국민 세금으로 그것도 그러니까. 아, 좀 그렇겠네. 지나친 처사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차고 송금은 기본적으로 돈을 보낸 사람과 또 이걸 돈을 잘못 받은 사람 이 둘 사이에 개인적 법률 관계인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국가가 이걸 개입을 해가지고 반환을 받아주고 또 법적인 절차를 대신 진행해주는 거 그럼 이거야말로 도덕적 해이를 야기해서 사회 전체적인 비용이 더 증가시키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을 수 그럴 수 있죠.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저희가 송금을 하려면은 은행을 직접 찾아갔어요. 그래서 전표를 쳤고 송금을 했죠. 은행 직원이. 그래서 개인의 실수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가 매우 적었어요. 네. 근데 최근에는 인터넷 송금도 있고 뭐 앱으로도 하고 뭐 그렇게 이러면서 송금 건수가 자체가 많아지고 그렇죠. 이러면서 개인의 실수가 늘어나면서 오히려 이걸 돌려받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사회적 비용이 더 증가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이것도 국가 영역으로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판단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뭐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 도덕적 해이 부분에 있어서도 아 그래 뭐 나는 잘못 보내도 국가에서 이렇게 뭐 어느 정도는 보상을 해주잖아라고 하니까는 이런 어떤 모럴 해저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근데 드네요. 예금보험공사가 전액을 다 반환을 해주는 게 아니라 80%를 먼저 반환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에 있어서는 차고 송금한 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일부러 뭐 아니면은 뭐 중대한 과실로 이렇게 하는 송금을 잘못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방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한 소액이라는 개념을 봤을 때 그렇죠, 소액을 많이 보내시는 분들은 사실 뭐 기업체, 튼실한 기업체보다는 서민 아니면 뭐 중소기업 이런 경우가 많을 거잖아요. 그렇다고 보면은 전반적인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제도 도입하는 것도 괜찮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이거는 뭐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이 제도에 대한 가치 판단의 문제로서 제 생각에는 이런 뭐 어느 정도의 제도적 보완도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래서 오늘은 법률사무소 활의 윤예림 변호사님 모시고 차고 송금에 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저희 영상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